자, 수업 시작합시다. 예. 오늘부터 이제 뭐 진도를 나가는데 오늘은 딱히 많이 할 거 없어요. 예. 그 책에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이제 무역의 어떤 개념이나 무역의 종류, 그리고 무역 절차, 무역에 대한 관리, 뭐 시장 조사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무역학 개론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내용 책에 있는 분량에 비해서 그렇게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7장에 있는 무역계약 성립부터 이제 좀 제대로 나갈 것이고, 오늘 하는 내용은 뭐 책에 있으니까 그냥 통으로 스킵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고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학 개론 들었던 친구들은 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으면 될 거고, 무역학 개론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마 뭐 책이나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강의 영상, 제 유튜브나 아니면 그 강의 공개 사이트에 가보면 있어요. 무역학 개론 지난 학기 찍어 놓은 거, 그거 이용해서 수업을 메이크업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유튜브 계정 알려줬죠? 그래요. 자, 그래서 나갈 내용은 이제 무역의 개념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인데, 무역이란 말 자체가 이 한자어인데 이게 이제 바꿀 역자가 있어가지고 바꾼다는 뜻이에요. 물품을 바꾼다. 그래서 무역을 사실 번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트레이드를 하죠. 트레이드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그 무역이라는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exchange나 뭐 세일 이쪽이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통 무역이라고 하면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잉여 자원을 이제 다른 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물론 물건 값을 치르고 바꿔오면 무역인 거고, 칼을 들이밀고 가져오면 전쟁인 거고, 뭐 이러면서 인류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상품 무역을 말합니다. 물품, 상품, 제품. 이제 뭐 회계에서는 그걸 물품, 상품, 제품을 다 구별하죠. 그 의미 좀 다르게 보죠. 근데 이제 무역에서는 그냥 그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와서는 그 물품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건일지라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의 거래도 무역입니다. 대무역법에서 이제 무역으로 보고 있어요. 관세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역이다. 그래서 강의 넓은 의미의 무역은 뭐 서비스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자적 무체물을 다 포함한 것을 강의의 무역이라고 하고, 협의의 무역은 물품 무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무역을 또 다른 말로 국제 물품 매매라고 하기도 해요. 그 국제 물품 매매란 말에 무역, 그러니까 무역이 두 자잖아요. 우리말로 두 자잖아요. 국제 물품 매매는 6자잖아요. 이 두 자를 6자로 만들면 국제 물품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가 무역이에요. 무역이 국제 물품 매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틀린 말이지. 왜? 무역에는 강의의 무역이 있고 협의의 무역이 있다고 그랬죠. 협의의 무역만,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협의의 무역만 국제 물품 매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이름이 무역 실무잖아요. 이거 책 이름을 6자로 바꾸면, 아니 8자로 바꾸면 국제 물품 매매 실무예요. 이 책은 뭐다? 그러니까 협의의 무역, 물품 무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역의 특성, 국제 물품 매매에 이 앞에 두 자가 국제잖아요. 국제. 그래서 국내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편의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 아니면 어떤 기업이 국내 기업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조달받는 거, 이거 무역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뭐 어떤 거 국제 운송을 수반해야 된다. 국제 간의 물품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나 간섭이나 문화나 법률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화폐가 다르죠. 화폐가 다른. 물론 유로존 국가들, EU 국가들은 국가가 다르지만 화폐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건 이제 경제 공동체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축 통화를 정할 것이며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간섭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물품 매매를 그냥 기존의 국내 거래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인류 역사가 발전을 해오면서 잉여 자원을 팔고 넘겨주고 자원을 판매하고 수입해오는 과정 속에서 구축되어 온 여러 가지 간섭 간행이 있어요. 그거를 간섭 간행을 법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국제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국제 규칙화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국제 규칙, 국제법, 국제 간섭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이제 이 무역 실무가 되겠습니다. 뭐 학습과 연구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학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론과 실무,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은 사실상 이론보다는 이제 그 실천적 학문에 가깝죠. 어떻게 그 개념을 현실화하고 조직이나 기업이나 뭐 사회를 바꾸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인데, 국제상학도 이 실천적 학문 쪽에 가깝습니다. 이름 자체도 뭐 실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국제상학, 혹은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나 뭐 이런 좀 다른 학교들은 교수님의 어떤 학파에 따라서 국제상학이라는 표현 대신 뭐 무역상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론적인 분야죠. 애덤 스미스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리카르도니, 뭐 헥쇼 오리니니 국제무역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국제무역이 왜 이루어져야 되며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용과 가치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거는 보통 이제 경제학부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 이제 이 국제경제학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보다는 이제 국가 베이스의 관점이고, 기업 베이스의 관점은 이제 국제상학 내지는 국제경영학이 있는데, 국제경영학은 이제 철저하게 기업 마인드로서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이며 그 여러 가지 다른 나라를 달리해서 경영 전략이나 사업 전략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분야인데, 이건 수업이 따로 있죠. 국제경영학 수업이 따로 있고요. 국제상학은 그렇게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외국의 지사나 뭐 합작 투자를 했을 때 물품을 어떻게 이동하고 물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수입해 올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송하고 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나 간섭이나 간행을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역 실무, 특히 국제상학은 프로세스예요. 일종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도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겠지만 가장 이러한 물품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냐입니다. 계약을. 그래서 이 무역 실무의 범위를 좀 나눠보면 계약과 관련된 부분, 무역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을 때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행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상적이지 않게 끝나면 무역 계약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무역 이행과 관련된 파트는 대금 결제, 운송, 보험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영학반의 강론 수업으로 다 있고요. 오늘 우리 이번 학기에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국제상학은 이행도 이행이지만 계약 성립하고, 그리고 뭐 이행도 배우긴 배우겠죠. 그리고 무역계약 종료, 저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역의 개념은 그렇다 정도고, 자, 무역의 종류 한번 살펴봅시다. 2장 책에는 2장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쭉 구분을 해놨는데, 이 구분이 사실 지금 현대에 와서 맞는지 사실 의문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런 구분이 과연 실무적으로 실익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거래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유형 무역과 무역 무역입니다. 유형 무역, 무역 무역. 유형 무역은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수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수입이죠.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물건이 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는 물건을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요. 그걸 이제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해서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관. 통관.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통관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장소들이 있고, 통관에 따른 관세청, 세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죠. 자, 무형 무역이 있습니다. 무형 무역. 이거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용역. 용역이 이제 서비스죠. 그리고 자본.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게 이제 자본 수출이죠. 쉽게 말하면. 해외 직접 투자. 돈을 수출하는 거잖아. 그죠? 어떤 노동력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럼 용역을 수출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이 물건은 아니죠. 형태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다운로드 받거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도 수출이죠. 그런 무형 무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의 직간접 방법에 따라서 직접 무역, 다이렉트로 하는 무역,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고, 그리고 간접 무역이 있는데, 간접 무역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있는데 저는 발음상으로 구분이 안 돼요. 남이 발음하는 걸 들어봐도 저는 내기로는 구분이 안 돼요. 철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좀 다르죠. 인터미디어 트레이드하고 머천다이징 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앞에 여의를 쓰는 인터미디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예요.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해 옵니다. 여기 제가 뭐 셀이나 바이 썼지만 사실 이게 물품 매매라는 측면에서 수출은 판매가 되고 수입은 구매가 되죠. 그래서 수출자이자 수입자이고 판매자이자 구매자죠. 그렇죠? 이게 매매니까. 단지 내가 국내 거래랑 다른 국제적 사이즈의 매매일 뿐, 국제 물품 매매일 뿐. 그래서 물건을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혹은 물품을 개량하거나 개선해서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중간에 그렇게 재판매하면서 어떤 시세적인 차익이나 중간 마진을 먹죠. 그걸 중개무역, 인터미디어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중개, 요 앞에 여의를 쓰는 이 중개를 보통 위성 중개할 때 그 중개를 쓰죠.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빵빠레와 함께,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도르트문트도 유일 네버워커 언론을 주제 응원가로 쓰대. 난 몰랐는데 그 리버풀인 줄 알았는데, 안 봤어요? 안 봤으면 괜찮아. 하이라이트 9분짜리 보면 돼요. 그렇죠. 위성 중개잖아. 독일에서 했잖아. 뭐예요? 독일에서 한 상황을 중개받아서 서울에서 보죠. 그런 겁니다. 그런 개념. 자, 밑에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머천다이징 트레이드. 이거는 뭐냐면 요 아이를 쓰는 중개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냐면 공인중개사 할 때 많이 씁니다. 공인중개사가 뭐죠?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거래에서도 수출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은 중간 마진을 먹는 게 아니라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뭐 먹어요? 복비 받죠. 복비.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통과무역.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국경 제3국을 통과하면 국경무역입니다. 스위치 무역. 이거 대금 결제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오거나 제3국으로 보내는 거, 그런 걸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 간 무역. 이게 지금 여기서도 책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예,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무역 거래란 게. 이게 제가 그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실질적으로 이게 무역이라는 학문을 배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이, 각 국가와 각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수출과 수입을 합니다. 그거를 정형화 시켜놓고 어떤 표준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삼국 무역이란 건 뭐냐? 수출입을 하는데 제3국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경우 있죠. 예, 한국에 있는 어떤 전자업체가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수입은 미국에서 해요. 그러면 수출상은 한국에 있고 수입상은 미국에 있고, 근데 물건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는 뭐 그런 형태들 많죠. 예,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뭐 인건비나 고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해외 생산 기지를 뭐 이전하는 게 거의 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뭐 그게 꼭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삼국이 관여되어 있는 형태를 상국간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입 연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다. 근데 이 연계된다는 말은 수출을 했으니까 수입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수출했고 수입하고 이거는 그냥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것인데, 하나의 수출 수입이 있었는데 이 하나의 수출입 때문에 다른 수출입이 연계되는 거, 링크가 걸리는 거를 연계무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 이 물물교환이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무역 방법입니다. 그렇잖아. 나는 사냥을 잘해. 고기가 남았어. 쟤는 농사를 잘 지어. 그래서 고기하고 밀을 바꾼다.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았겠죠. 사냥을 잘하는 놈이 칼을 들이밀고 줘 이랬겠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겠죠. 신석기 시대 때. 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어쨌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있는 지폐 혹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데, 인류 역사 뭐 5,000년, 8,000년 뭐 이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폐라는 것을 거래의 단위로 기축 통화로서 사용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100~200년? 그럼 그전에는 뭐 했어요? 실물 화폐를 썼죠. 금, 은. 아니면 좀 선진적으로는 어음 같은 거. 어음 같은 거. 아니면 쌀. 동아시아권,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화폐 기준으로 삼기도 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나가면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도 물물 교환이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근데 간혹 가다 일어나요. 간혹 가다가. 제가 그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70년대, 1970년대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란이었나? 뭐 중동 쪽 국가였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기 수출자는 정확하게 기억나. 스웨덴. 스웨덴이 그 중립국인데, 이제 스웨덴으로부터 전투기를 사오는데, 이쪽 이 중동 쪽 국가가 지급 능력이 없어서 뭘로 샀냐면 닭으로 샀어요. 같은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지만 전투기 한 대하고 닭 한 마리가 상호 교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투기 한 대를 위해서 닭이 한 몇천 마리가 죽었어요. 뭐 그런 물물 교환. 그러니까 드물단 케이스지. 근데 드물다는 거지. 그런 거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터 트레이드, 물물 교환이란 거고. 자, 밑에 구상무역이 있습니다. 구상무역은 물물 교환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물물 교환은 말 그대로 돈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물건과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구상무역은 이 물건의 교환에 이 돈 거래가 끼일 수 있어요. 근데 돈 거래가 끼이는데, 아니 그러면 물건 보내주고 돈 받으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무역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상무역이란 건 뭐냐면, 한 거래가 발생하는데 내가 일단 수출을 했어요. 그럼 수출을 했으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가져와야 되잖아. 이 반대급부를 어떤 물건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제3국으로 보내서 거기를 통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형태, 구상권을 행사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상이란 건 구상권, 내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금을 받아오는 걸 말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여기 특수신용장이라 해가지고 동시발행신용장, 기탁신용장, 에스크로우, 뭐 토마스는 일본에서 전신보호로 쓴 거 토마스 신용장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첫 시간에 신용장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요런 특수 신용장이 사용됐다 정도로만 이 에스크로우란 말이 지금도 쓰이잖아요. 기탁, 신탁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대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기탁해가지고 뭐 넘기고 뭐 받고 뭐 이런 등등의 거래를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대응 구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좀 올드한 개념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수출만 해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수입만 막 해요. 그러면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한쪽은 적자, 한쪽은 적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동구권 국가에서. 옛날 동구권 국가에서. 동서냉전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입만 하기에는 우리 물건 좀 사가라 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 국가는 딱히 사올 물건이 없어. 너네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너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팔려면 이걸 사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대응 구매를 요구하는 형태. 자, 산업협력, 제품 판매 방식, 프로덕트 바이백이 있고요. 합작 투자가 있습니다. 제품 판매 방식은 뭐냐면 좀 기술 선진국이나 선진국에서 기술 후진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어떤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공장이나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나 천연자원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방식을 제품 판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작 투자는 합작 투자. 이거는 뭐 기업의 직접 투자로서 현지 자본이나 이런 것과 합세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합작 회사 많이 들어와 있고 그 합작 회사가 이제 뭐 그 경영권을 변경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회사가 되기도 하고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서 무역은 국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 뭐 이루어졌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상계 무역은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옵셋 트레이드. 저거는 지금도 해요. 뭐냐? 상계, 회계적으로는 상계가 뭐죠? 주고받을 거 있는 거 퉁치는 거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상계 무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전투기나 어떤 비싼 물건을 사올 때 그 반대급부로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부품의 국산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만한 게 KTX죠. KTX가 원래 프랑스 떼제베죠. 그래서 프랑스 떼제베로부터 우리가 사올 때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게 KTX 산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돈 줄게 기술 줘. 뭐 이런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실수였어요. 그렇게 기술 넘기는 게 아니었어. 그렇죠? 자,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수탁 가공 무역이 있고 위탁 가공 무역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수탁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을 수. 받아서 만들어서 무역하는 거. 위탁 가공 무역은 반대겠죠. 위임하다는 뜻이죠. 물건을 맡깁니다. 누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내가 가져오거나 하는 형태의 위탁 가공 무역. 자,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위임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팔아요.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부탁을 받아요. 가져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팔아. 그런 거. 수탁 판매 수입. 물품의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다. 자, 동서무역과 남북무역이 있는데 이건 정말 옛날 용어입니다. 동서무역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남북무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동서진영, 동서냉전. 그리고 남북무역은 북반구에 선진국이 많고 남반구에 후진국이 많아서 이렇게 용어가 붙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용어가 됐습니다. 자, 플랜트 수출은 공장 설비나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 것을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고요.
자, 보세 창고도 거래, BWT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좀 딴 데 빼가지고 딴 데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세. 남대문 가면 많아요. 남대문 가보면 보세 시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어요. 거기 가보면 뭐 위스키 같은 거 싸게 팝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이후에 제가 작년에 한 25kg 정도 뺐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반년 걸렸어요. 한 반년 걸려서 그렇게 뺐는데, 다이어트 하는 동안은 술을 안 마시다가 강조하지만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어요. 절대 양립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럴 수 있어. 식단 조절 안 하고 다이어트 하겠다. 하려면 할 수 있어.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야 돼서 그렇지. 근데 술을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술을 안 먹다가 이제 뭐 유지하고 있는데, 맥주를 마시면 우리 소확행이잖아.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맥주 한 잔 하는 게 소확행인데, 맥주가 문제가 뭐냐면 배불러요. 칼로리가 높아. 그래서 제가 주종을 바꿨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위스키로 바꿨어요. 근데 위스키는 좀 비싸죠. 문제가. 근데 제가 최근에 남대문에 가니까 던전이란 데가 있어. 거기에 보세 주류를 팝니다. 제가 샀어요. 마트나 이런 데 백화점에 가보면 한 99,000원에 파는 술이 거기 한 6만 원에 팔아요.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어딘지 알려줄게요. 아니, 나한테 묻지 않아도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다 나와. 거기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듀티프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술이야. 그러니까 보세라는 거죠. 보세가 정확하게 뭘 뜻하냐면 세금이 유보됐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안 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물론 예외 있어요. 뭐 있어. 그 부가가치세 면세품 뭐 있어. 뭐 물, 석탄, 뭐 이런, 연탄, 뭐 책,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어. 그건 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술을 수입해 오면 주세. 그리고 뭐 150만 원 이상의 가방, 뭐 사치품, 특별소비세, 뭐 등등등의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 안 내고 수입해 올 수 없어요.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 왜 세금을 붙입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국산품 있죠. 국산품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물품에도 세금을 부과하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품도 세금을 붙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 안 되고 다시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세금을 안 내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 아니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세금 내야 되는 그런 한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세금이 유보된 지역이란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앞에 본디드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보세 창고는 그런 물품들이 모여있는 창고를 뜻해요. 그러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 거래를 할 때 이런 거래가 있어요. 보통 무역은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이 보세 창고도 거래는 뭐냐면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수입자 없이, 사는 사람 없이 보내요. 일단 어디로? 보세구역으로. 그럼 뭐 뭔가 수요가 있겠죠. 어차피 이거는 한국에서 팔릴 물건이야 하고 보내요. 보내면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 와 있죠. 그래서 가보고 점검해보고 사는 경우. 그러니까 물품 운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물품이 팔리는
그런 형태를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수입자 입장에서는 요게 돼요. 현품을 확인하고 살 수 있어요. 왜?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내가 오더를 주면, 주문을 하면 거기서부터 오잖아. 제조에서 오잖아. 내가 우리 돈을 다 주고 계약 이행을 하고 나서 물건을 받았을 때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세창고도 거래는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확인하고 물건 주고 물건 사오고 대금 주고 수입 신고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 거래를 보세창고도 거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녹다운은 완제품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를 수출해서 거기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OEM은 너무나 유명하죠. 주문자 표시 부착, 주문자 상표 부착 방법. 뭐 여러분들 많이 보죠.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 OEM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OEM을 받던 나라에서 OEM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 나라로. 자, 그 다음에 무역 거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무역학 개론할 때는 정말 빡빡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했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요 프로세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뭐 청약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계약 체결이라든지 뒤에서 나오게 될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용어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출 절차입니다. 수출하는 사람이 하는 절차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업이 허가제가 1984년에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업을 하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한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거 받아서 이제 무역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무역 계약 체결,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체결은 주로 거래 제의를 하는 청약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 계약 성립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엄청 자세하게 공부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준비를 해야겠죠. 물품을 보낼. 그래서 수출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물품을 확보해서 물건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물건을 보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상 운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 운송 말고도 항공 운송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물품을 보내게 되고,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이제 선박에 운용하는 해상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선박에 물품을 선적해서 국제 운송, 국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상대방 수입국 항구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커머셜 인보이스, 빌 오브 레딩, 마린 인슈런스 팔리시. 커머셜 인보이스는 상업 송장을 말하는 것이고 빌 오브 레딩은 선화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거기 가서 국제 운송 파트나 무역 계약 조건의 파트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내가 보냈으면 대금 회수를 해야 되겠죠. 대금 회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뭐 사후 관리나 관세 환급, 만약에 내가 수출한 물건을 만들 때 수입품을 사용해서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수출 물품에 한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엔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수입 절차 있습니다. 수입 절차. 당연히 먼저 계약 체결하고 수입 승인을 위한 요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금 결제를 위해서 여기서는 절차상으로 신용장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역 결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용장. 꼭 신용장을 안 써도 무역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써요, 요새. 옛날에는 신용장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신용장 외에 뭐 단순 송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하고, 그래서 물품이 도착하면 육지에 내려서 수입 통관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계약 체결, 대금 결제, 국제 운송, 보험,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무역 거래의 주체,
무역업, 무역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뭐 전문 무역상사, 무역상사, 무역종합상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는 좀 잘 안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만화도 있었고 원작 만화도 있었고 거기 보면 그 회사가 무역회사라며. 그죠? 근데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무역업을 대리해주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종합무역상사가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전에 1984년 이전에 우리가 무역 허가제이던 시절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약간 이 정보의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업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루트도 없고 아는 뭐 구매자도 없고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하나 없어. 그럼 어떻게? 무역업을 원래 많이 하거나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종합무역상사나 이런 전문무역상사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2019년도에는 어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100명 중에도 최소 절반 이상은 해외 직구 한 번씩은 해봤잖아. 그것도 무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매용이지만. 그렇잖아. 정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의 수단, IT의 발전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의 물건을 대리해서 수출입하는 사업 자체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업들이 다 전부 다 종합상사, 전문무역상사였어요.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얘네들이,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무역업을 주종으로 하지 않아요. 삼성물산, 레미안이잖아. 건설업이 메인이에요, 여기. 그렇죠. SK네트워크스. 메인 사업이 뭐예요? 주유소. 주유소. 그렇잖아.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역 대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물류업체처럼 이렇게 물류 대리, 물류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대리하거나 아니면 통관 대리 이런 건 있어요. 아니면 특송업체가 오히려 많이 커졌죠. 왜?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특송업체들, 소위 말하는 FedEx, UPS, DHL 이런 회사들이 그 처리하는 화물량이 엄청 늘었죠. 왜? UPS나 DHL이나 FedEx는 전문 무역 상사가 아니야. 뭐만 해주는 거야? 일종의 택배업이잖아. 국제적인 택배업이잖아. 그걸 이제 특송이라고 해요. 특송. 그런 업체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들 하겠지만 예전에는 외국에 수입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루트가 없었고 구하기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오퍼상이라는 거 있죠. 오퍼상. 물품 매도 확약서를 발행하는 업자인데 물품을 어떻게 보면 팔기 위한 확약서? 아니 물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확약서를 발행하는 업?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무역 거래를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의 바이어들하고의 어떤 루트 있죠. 커넥션. 이거를 링크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오파상이에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 의미 없죠. 당장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아마존에 접속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직구에 이어서 직매. 물론 저는 이렇게 이 표현을 밀고 있는데 직매라는 표현. 자, 직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구는 이거잖아. 직접 구매잖아. 맞죠?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존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중국의 사이트가 됐든 어디 들어가서 사가지고 특송업체 통해서 내가 내 집으로 이제 배달받는 거. 그 해외 직구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반대는 뭐라 쓸까요? 반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상거래 업체를 접속을 한다.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떤 마켓 이런 데에 접속해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보낸다. 이거 뭐라 할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 해외 직접 판매? 그런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난 뭐 직판, 직매 이렇게 쓰는데 이쪽 학계에서는 역직구라 그럽니다. 실제로 써요. 그 보면 논문들 보면 역직구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 용어 이거 좀 바꾸자고 해도 어느 교수님이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써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직구보다 역직구 시장이 엄청 많이 커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상품을 해외에 이제 팔거나 하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무역이죠. 무역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무역 그 자체를 대리하는 형태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이제 다음번에 개정되면 이런 옛날 올드한 내용 좀 뺐으면 좋겠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수출입 대행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거죠. 수입 대행. 그러니까 수출 대행, 수입 대행보다 지금 무슨 얘기야? 차라리 배대지, 배송 대행, 구매 대행 이런 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해외 직구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대의 흐름이. 자, 그다음에 무역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 적어놨네 지난 시간에. 무역을 관리하는 3법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 외환거래법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풀네임은 외국한 거래법입니다. 그래서 요 3법이 무역 3법이 우리나라의 무역을 관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고 다른 외국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 그런 이제 뭐 불문법 국가,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 이제 성문법 뭐 그런 이제 법률의 체계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나 뭐 이런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의 어떤 법 체계나 시스템이 조금 제도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무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마 법 이름이 다 다를 거야. 각국마다. 그래서 무역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가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외무역법이 무역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진흥, 무역진흥 그리고 원산지, 전략물자 수출입 그리고 원산지 표시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세금인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 통관 그리고 외국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수입 통관, 그러니까 통관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통관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용어는 관세법인데 이 법의 성격이 우리나라 통관법입니다. 수출입 절차를 규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수출 승인, 수출 신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은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서 대금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US 달러로 이제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외국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외국한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외국한 거래법입니다. 이게 이 법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이 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무역을 이제 규율하고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여기서 예전이라 하면 1980년대 그 이전을 말해요. 무역이 자유화되기 이전보다 지금 많이 좀 개방되었고 특히 97년 외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많이 이제 좀 개혁 개방이 됐고 대외무역법도 예전에 1984년도 이전에는 무역 허가제였어요. 뭘 하려 그러면 허가제를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뭐 대학생 정도 되면 다 알 거예요. 그죠? 허가는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신고는 그 신고 행위를 하는 걸로 하기만 하면 그게 그 국가에서 승인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신고제라고 하죠. 외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이거 뭐 돈 얼마 이상 가지고 나가면 크게 문제되고 했는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 외국 여행 나가는데 $10,000일 거예요. 나도 이거 옛날에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0일 거야 아마.
10,000불까지는 괜찮아. 예. 10,000불 이상 들고 나가면 얘기해야 돼. 이만큼 들고 나갑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도 용도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게 확인만 되면, 은행 통해서 확인만 되면 나가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집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불 들고 나가. 재난 문자예요. 재난 문자. 이게 스마트 시계가 돼서 깜짝깜짝 놀라. 한 번만 울리면 되겠는데. 예. 그리고 예. 그래요. 예. 말을 말아야지. 예. 탈한국을 하든지 해야지. 예. 원래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남산이 보이고 남산타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지금. 예. 그래요. 예. 재난 문자입니다. 예. 아니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고 신고하고 그 절차만 프로세스, 그게 이제 방법, 예를 들어서 외국에 주식을 산다, 아니면 외국에 채권을 산다, 외국에 부동산을 산다, 거기에 따라서 좀 절차가 다릅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뭐 하는지 규정이나 다 조금씩 다르,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카오를 가는데 10만 불을 들고 가는데 신고 안 하고 간다. 뭐예요? 외국한 거래법 위반. 요거 한 사람? 유명인? 신정할. 예. 예. 그러니까 10만 불, 100만 불 들고 나갈 수 있어.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근데 속였다. 예. 외국한 거래법 위반. 예. 큰 죄입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면 대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 공고 내지는 통합 공고라는 걸 합니다. 이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가 사실 이 3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을 관리해요. 수출입 공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무역 자유화가 되어 있고 무역 수출 신고, 수입 신고하면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어놨지만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출, 수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지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승인 품목, 허가 품목, 금지 품목 있죠. 금지는 뭐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승인 품목, 허가 품목은 뭐예요? 수출입은 할 수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건을 허가 받거나 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건 다 자유인데 신고만 하면 되는데 몇 가지는 절대 금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절대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절대로 금지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류, 무기류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는 방법 밀수죠. 밀수와 무역의 차이는 합법적인 테두리냐, 불법이냐, 그죠? 그죠? 마약이 우리나라에 있다. 밀수겠죠. 밀수로 들어온 거겠죠, 그건. 근데 있어요. 사실 합법적으로 들어온 마약이 있어요, 있기는. 혹시 알려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있냐면 중대병원에 가면 있을걸. 의약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에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유의 진통 완화제가 있습니다. 그거 쓰려면 암 한 말기 오늘 내일 하시는 분 위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식약청에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이제 합법적인 수입 루트고 그렇게는 들어와요. 자, 총포류도 사실 수입하죠. 어디가? 방위사업청이 수입하죠. 민간인은 수입 못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수입해오죠. 국방부. 자, 그러면 승인 품목이나 허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서 제가 이제 병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야만 수입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약품, 화장품 이런 거 성분 검사 다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해외여행 놀러 가가지고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왔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혼자 쓰고 말 거니까 국가가 뭐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 왜 있잖아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화장품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서 액체류 빼고는 다 뜯죠. 포장을 물품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캐리어나 가방에 넣죠. 그리고 해외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그거 추적하려면 추적합니다. 그죠? 근데 왜 안 해? 600불 면세 한도를 안 넘기도 하거니와 그거 일일이 잡아서는 우리나라 세관 관세청 공무원만으로 해결 안 될걸요? 그거 일일이 다 잡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오는 뭐 화장품, 약, 저도 최근에 뭐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소화제 같은 거 사왔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뭐야? 상업적인 용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식품, 의약품 무조건 검사 다 받아야 돼요. 그걸 해야 수입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수입을 검역하고 검사하고 허가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바뀌어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니죠. 저거 바뀌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시장 조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가는 게 이제 해외 시장 조사, 이건 금방이고